경제 성장은 도시화를 수반하여 인구의 도시 집중을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주택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이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11-8은 인구 센서스에 의거해서 농촌과 도시 인구의 장기 추이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농촌이란 군 지역을 말합니다. 해방 전 인구는 남북한의 합계이고 해방 후는 남한입니다. 1944년에서 49년에 농촌 인구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온 것은 그 때문입니다. 농촌 인구는 1966년까지 늘어난 후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전체 인구 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보면 1925년에 4%에서 현재는 82%로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림 11-9는 시도별 순유입 인구 수를 보여줍니다. 시도별로 대체로 5년 간격으로 전입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유입 인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인 것인데, 마이너스는 인구가 순유출되었음을 뜻합니다. 해방 전은 남한으로 한정한 것인데 1935년에서 40년에 서울, 주황색 실선입니다만 서울의 순유입 인구가 19만 명인데 반해 경상도를 비롯한 지방의 순유출 인구는 그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것은 당시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던 북한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1945년에서 49년에는 모든 시도가 순유입으로 나왔는데, 거꾸로 월남하거나 해외로부터 귀국한 인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1949년에서 55년과 1965년에서 70년은 데이터가 없어 비워두었지만, 그 사이에 1955년에서 65년간을 보면 서울에 인구의 순유입이 나타났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0년에 들어와서는 서울과 기타 도시, 그러니까 직할지나 광역시를 말합니다만은 기타 도시 그리고 경기도로 인구의 순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동안에 서울에 246만 명, 경기도에 124만 명, 기타 도시에 85만 명이 늘어났고 다른 도에서는 그 정도 규모의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경향은 1980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는 서울에서 그리고 5년 늦게 기타 도시에서 인구가 순유출로 바뀌었고 다른 도의 인구 유출이 잦아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현재까지도 인구의 순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하였음을 보여줍니다. 1990년대 이후 서울의 인구가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바뀌고 경기도로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후술하듯이 경기도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서울의 주거 수요를 대거 흡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도시와 수도권으로 집중하게 된 것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산업이나 취업 구조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림 11-10은 농가 인구와 비농업 취업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상개년 이동 평균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비농업 취업자의 경우 해방 전은 유업자 통계에 의한 것이므로 해방 후의 취업자와 개념상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추이를 보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해방 전에는 농가 인구의 증가율이 플러스를 보여 계속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농업 유업자는 증가율이 높았지만 당시 그 규모가 작아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농가 인구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해방 후 196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농촌에 경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경지는 상대적으로 더 귀해지고 사람의 노동력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조선시대부터 식민지기까지 지주제가 강고히 유지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동력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기계화와 같은 노동력 투입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될 유인이 없으며 전통사회 이래의 저급한 농사기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1960년대까지 한국의 농촌이 빠져있는 이러한 빈곤의 함정은 한국에 특유한 것은 아니고
다른 많은 개도국이 현재까지도 빠져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에는 이러한 상황이 크게 바뀝니다. 농가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하자 농촌에는 점차 일손이 부족해집니다. 임금이 올라가니 기계화가 진행되고 그로 인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니 농가 소득도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 추동력은 비농업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프에서 비농업 부분 취업자의 증가율을 보면 경기에 따른 기복이 있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지만 1965년에서 95년의 연평균 6%의 증가율이 3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처럼 빠른 고용 증가가 장기간 지속된 것은 다른 개도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의 혜택이 농촌의 저변에까지 파급되었고 농촌은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림 11-11은 농가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라색 실선으로 오른쪽 눈금입니다. 그 3년 이동 평균으로 보였습니다. 농가 소득은 1960년대 후반에서 외환위기까지 기복은 있지만 연평균 8%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농가 소득의 도시 근로자 소득 대비 비율, 하늘색 실선입니다. 1970년대 중엽 이후 1980년대에 걸쳐 100%가 넘어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를 앞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농가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오가며 정체하였고 농가 소득은 근래에는 도시 근로자 소득의 60%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1990년대 중엽 이후 크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 소득에는 농업 소득 이외에 농해 소득이나 이전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농업 소득을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남색의 실선입니다. 로 보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이들은 농가나 도시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조사에 의거한 것인데 그래프에는 국민계정을 이용해서 농림업 종사자와 제조업 근로자의 1인당 소득을 비교해 본 결과도 제시하였습니다. 즉 농림업의 영업잉여를 해당 취업자 수로 나눈 것을 농림업 종사자의 1인당 소득으로 보고 그것을 제조업 근로자 1인당 피용자 보수와 비교해 본 것입니다. 빨간색 실선이 그것입니다. 표본조사와는 달리 전체를 포괄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70년대 중엽에는 양자가 근접하였지만 그 이후 계속 하락하여 4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농림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을 따라가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농가는 농업소득에만 의존할 수가 없고 가구원이 비농업 부문에 취업해서 농해소득을 얻는 겸업농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농해소득을 늘려도 외환위기 이후에 도시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른 한편 대도시에는 인구가 집중되었지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도시 주변이나 높은 지대에는 이농한 자들이 무허가 주택인 판자촌이 대규모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농의 형태를 보면 농가에서 젊은이가 단신으로 도시에 나와 학교에 다니고 일자리를 잡아 정착한 경우가 많았지만 일가족이 한꺼번에 도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경우 농사 이외에 다른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고 정착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1971년에 일어난 강주 대단지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허가 판자촌의 정리 사업으로 경기도 광주군의 강주 대단지, 현재의 성남시입니다. 강주 대단지를 조성해서 철거미를 집단 이주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주민에게 택지를 분양해서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였지만 토지 투기 붐이 불면서 분양 가격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업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이주한 철거민들은 대부분 실업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시의 무성의한 대응에 분노한 철거민들은 관용차와 경찰차를 불태우고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였습니다. 결국 철거민들의 요구가 수용되었고 긴급 구호 양곡의 지급과 치료 사업의 실시, 교통대책과 상수도 가설, 시장의 개설과 학교 건립 등 도시의 기본 인프라가 정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급격히 이루어진 도시화 과정의 이면에 소외된 빈민층의 불만이 누적되기도 했음을 보여줍니다. 대도시 인구 집중은 주택과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림 11-12는 주택과 토지 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의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남색 실선으로 나타낸 KB 국민은행이 전국적 주택 가격 나타낸 것이 KB 국민은행이 전국의 주택 가격을 표본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의 국민대차 제도표에는 주택 가격을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부속 토지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는데 각각 분홍색과 주홍색과 빨간색으로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들의 계열이 길지 않아 1960년대까지 추계된 전국의 토지 가격 중에서 주택과 관련된 대지 가격의 상승률을 보라색 실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노란색으로 참고로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대지 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을 보면 특히 1980년대까지 변동폭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후반, 그다음 1978년에 85%까지, 그다음 1980년대 후반에는 거의 10년 간격으로 지가의 폭등이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교해보면 지가의 상승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와 외환위기 때에는 지가와 주택 가격이 급락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등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각국이 앞다퉈 금융을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늘린 결과 주택 가격이 다시 급등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그래프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는 바람에 주택 가격이 급락으로 돌아섰습니다. 1960년대 후반 지가의 폭등은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을 낳아 양도 차익의 50%를 과세하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는 경제 성장률도 높았고 해외 건설 수출의 호조로 달러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이 나와 투기를 부추긴 아파트 전매를 막기 위해 2년 내 단기 매도 시에는 70%, 미등기 매도 시에는 10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의 3저 호황기에는 물가가 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보다 장기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의 상승이 소득 증가보다 빨라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이 없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켜 정치적 문제로 부상하였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경기도의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건설을 포함해서 전국에 2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림 11-13에는 주택 건설 실적을 주황색 실선입니다. 보였는데 1987년까지 매년 23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었던 것이 그 후 10년 동안 매년 58만 호로 2.5배 늘어났습니다. 그림 11-12에서 볼 수 있듯이 신도시의 주택 건설이 완공되고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1년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은 1980년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주기적인 등락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11-13에서는 주택 건설 실적을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민간 부분의 비중이 더 컸고 시기에 따라 등락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외환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주택 건설도 크게 위축되자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후 2002년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즉 시기에 따라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이 번갈아 바뀌면서 민간주택 건설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주택 공급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 건설이 늘면서 주택 보급률이 높아졌습니다.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2020년에 104%이고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98%에 달했습니다. 천인당 주택 수는 1995년에 215개였는데 2020년에는 418개,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191개에서 385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주택당 인구수로 바꾸면 1995년에는 주택당 4.7인이었던 것이 2.4인으로 반감했습니다. 즉 인구의 증가에 비해 주택의 증가가 훨씬 빨랐지만 1인 가구의 증가를 포함해서 가구 원수가 빠르게 줄고 있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주택이 아파트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의 의의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그림 11-13에서 재고주택 중 아파트의 비중은 을 제시하였는데 1985년에 13%였던 것이 1920년에는 69%로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 건설이 대부분 아파트로 구성되었으므로 전체 주택의 구성을 짧은 기간에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주택당 토지 면적이 미미해졌고 토지가 부족한 수도권에 대규모로 인구 밀집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는 것은 거기에 활용 가능한 인프라와 경제적, 문화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독주택 중심이었다면 인구 밀집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수도권의 양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자산이 주로 주택으로 이루어졌음을 생각하면 아파트는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중산층의 자산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